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그 일정과 장소가 드디어 결정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담을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 것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번 일정과 장소 결정의 의미, 앞으로 회담의 전망,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잠시 후에 목소리 들어보겠고요. 오늘 2부 시간에는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연결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벌써부터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질문들도 던져보도록 하고요. 어제 환경부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비닐 또 일회용 컵 사용 줄이고 색깔 있는 페트병은 퇴출시키는 여러 방안들이 담겨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시민단체 목소리도 2부 시간에 듣고요.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처음 열리게 될 북미 정상회담, 그 일정과 장소가 6월 12일 싱가포르로 결정됐죠.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장소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 평양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 미국 그 참모들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끌은 것 같은데, 네. 평양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그동안의 대북 정책이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그런 전략의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이제 말하자면 걷어들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모들이 싫어했을 거예요. 어쨌건 이 중립적인 자리에서 장소에서 하겠다고 한 거니까 나쁘지는 않는데. 예. 평양에 닿더라면 더 좋았고 판문점도 괜찮았는데 좀 그런 점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했더라면 저는 그 상징성이 커서 좋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백악관의 보좌진들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을 아주 좋아했던 것 같은데 보좌진들이 반대했다는데 그 반대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 판문점도 그 대결의 상징인데 그거를 그냥 금방 끝내주는 것처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웠던 거죠. 예. 참모들은 아직도 지금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상징성 그 효과를 고려해서 판문점이나 평양까지도 검토했던 모양인데 참모들은 생각이 좀 달랐다. 그러니까 정치인과 그 관료들의 차이죠. 그죠? 예. 관료들 시각에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으로 간다, 평양으로 간다. 그 자체가 이미 북한을 용서한다, 남북 평화는 이미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북한한테 끌려간다는 그런 이미지 메시지가 나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싱가포르는 그 아무 의미 메시지가 없는 그냥 중립적인 곳이다.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가 뭐 다 그동안 경험해서 압니다마는 정상들이 만나기로 약속했다. 날짜와 장소까지 정해졌다. 이 말은 이미 회담에 그 공동 발표문 초안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지금 국무장관 내정자 시절에 다녀왔고. 그러니까요. 4월 초에 또 이번에 5월 달에 또 가서 뭐 일주일 그 상관으로 또 다녀왔는데 외형적으로는 그 억류자 3명을 데리고 나오는 걸로 모양새를 갖췄지만 내용은 아마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 중 상당 부분을 조율을 하고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지를 못하고 예.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될 거라고 또 예고 방송을 했죠. 예.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 과정에 뭐 며칠 상관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내에서는 그냥 핵 문제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도 거론하고 또 일각에서는 이 장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도 거론하고 자꾸 이 요구 수위를 높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북한 쪽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강화하면은 안 좋을 거다라고 또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그거는 그 과정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니 미국 내 지금 절대 다수는 특히 그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은 한 80% 정도가 이 북미 정상회담을 좀 우려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고 김정은한테 끌려가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걱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 비판적일 수 있고 더구나 또 트럼프가 이렇게 큰 소리치고 뭘 성과를 낼 것 같으면 바꿔 얘기해서 북한이 상당한 정도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 같으면 이 기회에 뭐 인권 문제라든지 생물무기, 화학무기도 한꺼번에 얹어서 해결해버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그 회담 자체의 회담의 성과를 굉장히 성과 내기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죠. 문턱을 자꾸 높이면 안 되는데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딱 뭐 거절했다 그럴까 잘라버리는 거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좀 불안했었는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될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그 추진력이라고 그럴까 결단력 이거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정말 솔직한 얘기로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작년만 해도 저 미국에서 트럼프 탄핵 좀 안 해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탄핵 당할까 봐 걱정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 있어야 그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대가라고 그럴까 뭐 북미 수교 평화 협정이지만 그 이제 결론이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핵 문제가 북핵 문제 해결되니까 뭐 전쟁 공포 없이 또는 핵 공포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와서는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일각에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이른바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에는 딱 떨어지는 건데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국의 군산복합체로부터 좀 자유로운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단성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관료 내지는 실무자들은 군산복합체와 그동안에도 뭐 연계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 앞으로도 자기 일자리를 생각하면은 여기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거나 북핵 문제가 정말 제로 상태로 해결돼 버리는 것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볼 겁니다. 그들의 이해관계상.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아니라도 먹고 살 길이 있는 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이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 오바마도 해결 못하고 부시도 해결 못하고 클린턴도 해결 못했던 문제를 내가 25년 만에 드디어 해결했다. 그렇죠. 이렇게 업적을 과실 수 있고 노벨상도 지금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 보면 그것도 그 사람을 그쪽으로 평화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동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정상회담의 이 최종 합의문이 거의 작성된 것 같다라고 하셨고 트럼프 대통령이 못 참고 이거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표현하셨는데 정 장관 전망하시기에는 미국은 뭘 주고 북한은 뭘 주는 걸로 합의문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은 뭐 2년 내에 끝내달라면 2년 내에 비핵화를 끝내겠다. 대신 2년 내에 그러면 수교도 해주고 북미 수교도 해주고 평화협정도 마무리하자. 그러려면은 뭐 즉각 종전선언도 시작하자. 종전선언도 해버리자 하는 식으로 화끈하게 나올 텐데 다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약속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일정을 계산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걸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일괄 타결을 해도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데 거기에 이제 악마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악마는 네. 뭐 디테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단계적으로 토막을 쳐서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그 시간을 못 맞춰줄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절차, 법 이런 걸 중시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하고 달리 예. 북한은 최고 권력자가 결심하면은 끝나는 데지만 네. 거기는 뭐 의회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는 또 승인도 받아야 될 일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북한은 척척척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데 미국이 예. 그 절차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이게 처음부터 약속 이행의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식으로 이제 말소문을 번지고 예. 그걸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일을 끝낸 뒤에 중간선거에서 예. 11월 달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여대 야소식으로 좀 의회가 구성되기를 바랄.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2년 내 완전한 비핵화, 2년 내 평화협정 북미 수교 체결까지 완성하자라고 하는 포괄적 타결을 일단 볼 거라고 전망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보게 만들어줘요 지금. 예. 폼페오가 다녀와서 북쪽 사람들 칭찬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잘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특히 폼페오 장관이 김영철 저쪽에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칭찬하는 걸 보고 이거는 뭔가 지금 북한에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의 얘기를 시원시원하게 들어줬구나. 네, 그렇게 이제 판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전 단계로서의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위한 뭐 남북미 정상회담 내지는 뭐 남북미중 정상 이건 언제쯤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뭐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 오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좋고 그런 점에서 저희는 판문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날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서 종전선언은 사실 뭐 복잡한 절차가 필요는 없어요. 정치적 선언이니까요. 정치적 선언이니까 딱 해서 그냥 잠시 문안 조정한 뒤에 합의한 뒤에 각자 읽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평화협정 체결 과정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남북 미중이 실무적으로 협상을 시작을 해야죠. 정전선언부터 중국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세현 전 장관 보시기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또 시진핑까지도 싱가포르로 바로 6월 10일이나 13일 날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만난 김에 정전선언 빨리 마무리하고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합시다 하는 식으로 합의가 된다면 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뭐 금방 갈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해서 좀 일이 빨리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종전 선언에 대해서 휴전 협정 체결 뭐 몇 주년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게 7월 27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7월 27일 날 다시 또 사국 정상이 판문점 같은 데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죠. 이제 그 7월 27일을 기획으로 해서 무슨 종전 협정은 뭐 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이렇게 선언해도 되는 거니까 또 그날 모일 필요는 없는 거죠. 뭐 한 보름 정도 딱 남았네요. 6월 12일 날 하게 되면은 그로부터 한 달 보름 후가 7월 27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뭐 며칠부로 이 법은 뭐 종료한다. 이 며칠부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식으로 미리 예고한 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행 비행기 표를 끊을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하긴 전용기니까 표 안 끊어도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북미 정상회담 얘기 방금 했는데 요거 하고 또 국내 정치권하고 좀 두루두루 정리해 볼까요? 이번 주 보면 크게 두 흐름이죠. 방금 정세현 전 장관께서 이야기하신 이제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것이 첫 번째 흐름이고 이번 주만 해도 짚어보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중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예. 이때만 해도 긴장감이 좀 올라갔다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분위기 급 반전. 그렇죠. 억류자 석방, 북미 정상회담 일정, 장소 발표까지 이어졌죠. 아유 숨가뻐요, 숨가뻐. 평소 같으면요, 이런 흐름은 한 몇 달 동안에 차곡차곡 진행되는 겁니다. 맞아요. 특히 한 주 만에 후다닥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캐릭터가 이런 상황 조성에 영향이 크고, 이 와중에 우리하고 직접 관련 없지만은 이란과 협정 폐기도 네, 있었고요. 네. 예. 그런 가운데 국내 정치적으로는 문 대통령 취임 1주년 또 지지율 고공행진 네. 이런 상황이고. 취임 1주년 일본에서 맞았죠. 아베 총리가 한글 축하 메시지가 적힌 케이크도 선물하고, 국내에서 뭐 뻔한 자축 이벤트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게 대통령 지지율 유지에는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네. 일부러 만들진 않았겠지만은. 그리고 지지율 지금 뭐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몇 퍼센트 오르고 떨어지고 하지만은 통계적 오차 범위 내고 말 그대로 고공행진입니다. 그렇죠. 예. 뭐 지금 특히 이 남북 관계 등등이 좋아지니까 더더욱 고공행진이 탄탄하게 가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대통령 업무에 대한 지지가 워낙에 높고, 네. 그 다음으로 보면은 대항마 라이벌이 없어요. 야당이 지금 좀 예. 지지부진하니까. 원래 임기 초반 대통령은 세기 마련이지만은 문 대통령 특히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대통령들이라고 해도 그 직전 대선에서 자기랑 싸운 라이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부에서도 차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경쟁 구도가 있기 마련인데, 문 대통령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제 대선 경쟁자들 2등, 3등이 비슷했으니까 한 2배 차이였었잖아요. 예, 애초에. 그리고 예. 그 경쟁자들조차 대선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내리막길이다. 맞아요. 그리고 전임 대통령 뭐 비교할 게 없죠. 감옥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혼자 뛰는 마라톤이라는 거죠. 독주 체제. 예. 예. 옆에도 뒤에도 사람이 안 보이고. 그런데 국내 정치는 지금 여전히 막혀 있죠. 예, 이게 지난주에 두 번째 흐름이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로 단식 9일째, 다행히 오늘 단식을 이제 해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게 김 원내대표의 단식이 전국에 별 변화를 못 가져오고 있다. 당 지지도는 오히려 좀 떨어지는 예. 모습.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드루킹 사건에 큰 관심이 없나 봐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특검 여론조사를 보면 꽤 높게 나오거든요. 다른 야당 지지율하고 그거 비교하면 특검 돈 찬성한다는 없죠. 게 이제 훨씬 높게 나오는데, 예. 현 정부 출범이 이렇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할 만한 이야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직전에 김기식 전 금감원장 인사 파동도 있었고, 이게 이어지는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예. 여권의 악재, 야권의 호재. 근데 이 악재들이 청와대하고 분리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대통령은 북한을 상대로,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아니, 정치인들은, 국회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여념이 없다. 이 프레임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당은 대통령 후광 효과가 있는 것이고, 예. 야당한테 이게 그대로 이제 쏟아져 들어가는 거고요. 또 이 프레임을 벗어날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국민들한테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드루킹 사건 자체의 그 예. 또 무게나 말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이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보면은 한 2번 정도의 출구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야당의 출구. 예, 외람된 말씀이지만 김 원내대표가 폭행을 당했을 때, 예. 이게 또 여권 지지자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야당 입장에서는 단서가 덕지덕지 붙었다라고 말하지만은, 민주당이 어쨌든 특검 수용한다고 돌아섰을 때, 그때 출구 전략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다. 그렇죠. 아. 뭐 잘잘못 유불리를 따라서 그렇고, 게다가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리셋이 되는 거죠. 예. 이럴 것 같습니다. 아마 주말 동안에는 김 원내대표 몸 추스르고, 또 홍영표 원내대표도 뭐 지금 인선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와중에 물밑 접촉 같은 것을 조금 이어지고, 예. 주초가 되면은 이제 공식적인 장이 열리지 않을까. 예, 예. 홍영표 원내대표 분위기가 좀 바뀌겠죠? 노동운동가 출신 좀 강한 스타일입니다. 하지만은 야권 입장에서 볼 때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우원식 원내대표보다 운신의 폭이 넓을 수가 있어요. 좀 이른바 친문이다. 아하. 그러니까 뭐 여당의 강성 지지자들 눈치를 사실 여당의 요즘 정치인들이 되게 많이 보거든요. 예, 예. 근데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야당도 좀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예. 예.
또 김성태 원내대표도 사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 말이 좀 통하는 게 있을 거예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옛날 그 대우자동차 노조 출신이시고 네. 그리고 환노위 뭐 이쪽에서 이제 노동시간 단축 이런 데서 두 사람이 손을 많이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국내 정치 전국도 조금 풀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 정치로 보자면은 14일 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열겠다. 네. 최소한 의원직 사퇴 문제는 처리하겠다. 네. 이번에 지방선거 나가는 사람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공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야권에도 여권에도 어떤 좀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만약에 그 이전에 풀리지 못하고 또 야당이 반대하는데 14일 뭐 이게 된다. 그러면 또 계속 냉각관계를 이어가기는 쉽지가 않겠죠. 예, 예.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정들 22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사전 정지 작업이 있을 것이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 여러 조율 작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큰 흐름 중에서 북미 간의 흐름, 남북 간의 흐름은 뭐 이번 주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진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거의 언제 없어진 거고. 그런 건 좀 많이 낮아 보이죠.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까지 다 발표가 됐으니까요.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여야 간의 밀고 당기기는 그럼 특검하고 추경까지냐 아니면 다른 법안도 포함하느냐 네.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선거 분위기로 좀 돌아서야 되지 않겠냐라는 압박들을 특히 야당 후보들한테서 받을 거예요. 예, 예. 홍준표 대표 얼굴만 자꾸 나올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우리 서울시장 후보, 경기도지사 후보 얼굴도 좀 나와야 되지 않냐 맞아요. 이런 압박인 거죠. 근데 그럼 선거 분위기는 좀 뜰까요? 글쎄요, 저는 뭐 별로일 것 같아요. 그래요? 선거 해보나 마나 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별 재미가 없고 6월 12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북미 정상회담 하면 6월 13일 선거날 아침에 신문 일면이 쫙 그거로 깔릴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게 아쉬운 게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가지고 선거라는 게 민생 현안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슈다 이런 게 떠올라야 되는 시기인데 맞아요. 그게 막혀 있는 것은 아쉽네요. 아쉽다. 예. 뭐 우리 국민들이 다 분별력이 있으니까 네. 북미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고 선거는 또 선거다. 네, 그렇습니다. 투표도 꼭 하러 가야 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잡힐 거예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시사자키 1부 마칩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6.13 지방선거 관심 지역 가운데 한 곳인 이 경기도지사 선거전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재선 도전을 선언한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간의 설전이 아주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조폭 연루 의혹 이재명 후보 측은 해명하라. 남경필 후보 측에서 촉구하고 나섰네요.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재선 도전 출마의 비언부터 할 말씀. 네, 그동안 4년 동안 열심히 했고요. 채무 제로 달성, 또 일자리 창출 전국의 절반 등 열심히 일해왔는데요. 더 열심히 일해서 경제도지사 되겠습니다. 경제도지사. 네. 예. 그 채무 제로하고 일자리 전국의 절반을 경기도가 만들었다? 그게 가장 4년 동안에 그 내세울 수 있는 지적입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또 다른 일도 있습니다만 예.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정 건전성을 잘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 함께 한 것은 자평해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지난 합니다. 4년 동안에 그럼 가장 좀 아쉽다거나 미진했던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 연정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서 조금 더 깊은 연정을 하고 싶었는데요. 예. 그게 안 돼서 빨리 지방분권형 법 개정 이런 것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까지 여론조사 보도된 걸 보면 이재명 후보 측이 많이 앞서 있는데 역전 자신 네. 있으세요? 금방 변화가 올 겁니다. 두고 보시면 우리 국민들 굉장히 날카로우시거든요. 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균형 감각이 있어서 이번 지방선거에 지금 뭐 거의 자유한국당 이런 식으로 나가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전패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춰주시는 균형 감각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께 그런 이제 매의 눈으로 어느 정책, 어느 철학, 어느 후보의 이야기가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 네.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시점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가장 앞서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평가해 보신다면요? 장점이 많은 분이세요. 이 정치적 아젠다 설정하고 그것을 국민께 알리는 능력, 또 정책을 입안하고 이것을 달성하는 이 실행력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리고 압축 성장에서 나오는 좀 네거티브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갈등이 너무 심하다든지 예. 보니까 인터넷에서 별명이 이읍읍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막 고소고발 이런 게 많아서 예. 성남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다. 또 지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해명이 안 되는 의혹들이 자꾸만 나와서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 앞에 잘 설명드려야 할 의무도 함께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꼭 갈등 얘기하셨는데 그 이재명 후보 측은 아니 남경필 지사야말로 성남시의 복지사업 못하게 대법원에 소송까지 내서 갈등을 계속 만든 사람이 남경필 후보 측 아니냐라고 반론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도 법을 위반하면 재판받고 감옥에 가잖아요. 예. 도지사 시장도 똑같습니다. 이 성남시의 무상복지 예산안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했어요. 예. 법을 위반하면 시장 아니라 대통령도 왜 처벌을 받는데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법원에 제소를 한 거고요. 예. 서울시도 똑같은 과정이 있었는데요. 서울시가 우리가 잘못됐다. 이게 과정이 잘못됐다 해서 그걸 고쳤어요. 예. 그리고 나서 대법원 제소가 풀렸거든요. 예. 성남시장님께서 이재명 시장님께서 그거 풀고 싶으시면 예. 본인이 법을 지키시면 됩니다. 지금 대법원에 제소한 거 아직 판결은 안 내려졌죠?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복지부가 계속해서 수용을 안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문제의 핵심은 이재명 그 성남시장 시절에 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냥 그거 하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니까 예.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적인 법을 위반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저희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복지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 측과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 측은 남경필 후보는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본다. 그 시각이 문제다. 이렇게 공격하던데요. 그거는 이제 서로 차이가 있어요. 예. 이 복지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는 있고요. 단 이번에 이 대법원 제소한 거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저는 다름을 인정하거든요. 예. 그러나 법적인 절차, 법을 위반한 것은 위반한 알겠습니다. 거지 그걸 갖고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남경필 후보 측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소위 조폭 연루 의혹 해명하라 이렇게 촉구했던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조폭 연루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성남시와 관련돼서 은수미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다 그분들이 연루된 분들이 성남시에 취직을 하다 보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후보와 연결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가 제기한 게 아니라 언론이 계속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시장님 반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폭 수준이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하시길래 아니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당연히 의문을 갖는 점에 대해서 그걸 조폭이라고 하면 국민들을 조폭이라고 보시는 거냐 국민 수준을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해명을 잘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공직자들은 의혹이 있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해명하고 사과하면 되는데요. 예. 그걸 잘 안 하시니까 자꾸만 이게 문제가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의혹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나름 해명을 일단 그 캠프에서 내놓은 거는 시와 관련 있는 어떤 기업의 그 사주가 전부 조폭 출신인지 아닌지 일일이 다 조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또 뭐 성남시에 취직했다는 그 사람이 그 기업인으로부터 그렇게 뭐 돈을 받았는지 같은 거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다. 이 정도면 해명된 거 아닌가요? 우연이 너무 많지 않은가요? 그 주변에 있는 뭐 기사분들 가족들이 다 성남시에 그렇게 요새 공무원 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뭐 가족에 뭐 누구에 이렇게 해서 다 비슷한 시기에 성남 공무원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의아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세히 해명하라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해명이 되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뭐 국민들이 궁금해하지도 않고 언론에서 더 이상 문제 제기는 안 할 텐데. 알겠습니다. 해명이 미흡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아까 이제 경제도지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거셨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랑 일자리 경제 연정을 하겠다. 정부와 경기도가 연정이 되나요? 되죠. 어허. 충분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시리즈 중에 좋은 정책들이 많은데요. 예. 이걸 지금 저희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한 13만 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정부가 함께 연정을 해서 도와주면 알겠습니다. 10만 명을 늘릴 수 있죠. 그렇게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겠다 이 말씀이군요. 구체적으로는. 그리고 아주 좋은 정책은 정부가 또 저희 거를 함께 손잡고 하면 정부의 또 이 일자리 성과로 다 가잖아요. 네. 뭐 북한 비핵화 또 남북 평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 노력에 협조한다. 그리고 접경 지역 경기도 특성을 살려서 북한과의 담대한 협력 방안 제시하겠다. 이런 구상도 밝히셨는데 정작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등등에 대해서 정치 쇼다라고 맹비난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대표님의 말씀에 동의를 저도 잘 못하겠고요. 네. 국민들도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단 홍준표 대표가 하는 얘기 중에 말씀 중에 이 비핵화가 확실히 돼야 된다. 이게 시간 끌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예. 아무튼 홍 대표가 계속 그런 발언을 막 세게 해서 선거 치르기 어렵지 않으세요? 악영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담대한 북한과의 협력 방안이라고는 어떤 겁니까? 그건 제가 조만간 이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라는 전제하에 알겠습니다. 남북 간에 정말 멋진 경제협력 방안이 있고요. 그것을 조만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영환 전 의원이 도지사 출마 선언했는데 그럼 이제 정의당, 민중당까지 이제 오자구도란 말이에요. 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와의 연대 같은 걸 고려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뭐 표를 앞에 놓은 연대 이런 거는 안 맞다고 보고요. 안 맞는다? 통합을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선거일에 통합을 놓고 이런 통합을 위한 야권 지도자들의 회의 이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은 성과 있길 기대하면서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남경필 후보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김민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평상시 사운드 오브 뉴스였는데 매주 금요일은 이제 키워드 오브 뉴스로 한다고요? 금요일에도 많은 뉴스가 있지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아무래도 불금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니까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에 집중해서 뉴스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키워드를 몇 개 골라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쇼를 골라봤습니다. 쇼? 그렇습니다. 무슨 쇼요? 어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을 해서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리고 돌아왔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공항에서 직접 이들을 맞이를 했고요. 부통령 부부의 존 볼턴을 비롯한 주요 참모들까지 모두 총출동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2, 3시 이때였다면서요? 그렇죠. 이 가로 세로 10m짜리 대형 성조기까지 딱 등장을 했었는데 잘 짜여진 쇼와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청률 얘기까지 꺼냈다면서요? 이 새벽 3시 TV 시청률로는 역대 최고 기록을 깼을 거다 이렇게 자신을 했는데요. 언론을 상대로 또 최대한 취재 편의를 봐줘서 이 자리에 온 기자만 한 200여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과거에 이런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언론이 평하는 것도 무리한 바가 아닌 것이죠. 한때 TV 리얼리티 쇼 진행까지 했던 사람이라서 확실히. 그렇죠. 쇼, 그리고 시청률 이런 감각이 있는 모양인데. 그거 중심으로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정치적 효과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의식불명으로 송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로 직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 대한 거부감을 더 많이 가지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오바마 정권이 이 원비어를 방치하고 구해내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억류된 3명을 데리고 온 것은 자기는 오바마 정권과는 달리 실제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걸 이제 보여주겠다는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쇼맨십에만 치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 다 쇼맨십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보통 쇼한다 이런 말은 나쁜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적재적소했으면 좋은 도구가 되는 경우도 많죠.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에 임기 말에 퇴임을 하는데 이제 어떡하지 이런 내용이 있는 거기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좀 우스개에 가까운 것들이었는데 이 동영상을 보면은 극단적인 대립 관계에 있던 공화당의 존 베이너 전 하원 의장이 나와서 같이 재밌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예. 이제는 아침부터 맥주를 마실 수 있다든지 이런 농담을 해서 뭔가 화해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과는 달리 물론 쇼가 나쁜 결과를 낳은 일도 당연히 있겠죠. 나쁜 결과를 낳은 사례가 뭐가 있죠?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경우에 이라크 공습 직후인 2003년 해군 파일럿 복장까지 갖춰 입고 항공모함에 내려서 임무 완수를 선언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워낙 이라크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빨리 끝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수를 쓴 거죠. 예. 하지만 이라크전은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도 8년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쇼는 실패한 쇼였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쇼를 꼭 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크게 나눠보면 이 정치인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결과가 이 쇼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국민에게 직접 뭔가를 호소하는 행위가 쇼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국민에게 직접 호소가 필요한 경우는 예를 들면 선거를 치르고 있든지 아니면 또 인기가 없는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기성정치에서 좀 소수파에 위치해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우에는 노변정담이라는 라디오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게 임기 초반에 뉴딜 정책에 대해서 기득권과 언론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택한 방식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때도 당연히 기득권과 언론은 쇼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지나고 평가해 보면 노변정담으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한 덕분에 뉴딜이 현실이 될 수 있었고 그걸로 대공황을 극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국민 설득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쭉 미국 얘기만 했는데 우리 정치를 보면 어때요? 야당이 이제 주로 문재인 대통령을 쇼통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죠. 그런데 이런 비판의 또 상당 부분을 보면 오히려 당연히 또 대통령이 했어야 되는 일들을 이제 와서 하게 된 그래서 나오는 비판인 측면도 있거든요. 당연히 물론 보여주기만 있고 내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좀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쇼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는 야당이 좀 정권을 신실한 자세로 비판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쇼가 첫 번째 키워드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노동운동으로 골라봤습니다. 노동운동? 노동운동 출신 원내대표들의 시대다 이런 얘기인데요. 홍영표 원내대표? 그렇죠. 예.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홍영표 의원에 당선이 됐죠. 홍영표 의원은 대우자동차 노조 결성을 함께한 인물이고 한국노동연구소장까지 지낸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카운터 파트너라고 볼 수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도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 여당과 제1야당 원내대표가 모두 노동운동 출신인 상황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이죠. 노동운동 출신들 지금 정치권에 여럿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장석춘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이용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는 이런 좀 상황도 있는데요. 네. 또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 한일도르코 노조 위원장을 했고 서울노동운동연합 활동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지금 노사정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성현 위원장도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런 출신이고요. 그렇죠. 그 외에 이제 주요 기관 등의 여러 명이 또 포진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쭉 정치권 인사들 명단을 불러주는 걸 들어보니까 노동운동 출신들은 주로 진보 쪽 정당에 있는 줄 알았더니 자유한국당에도 여럿 있네요. 그렇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나 노회찬 원내대표도 있지만 노동운동 출신들이 특별히 진보 정당에만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또 있을 것인데요. 일단 진보 정당이 현실적인 영향력을 갖추게 된 시점이 적어도 한 2003년 이후 이 정도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전에 정치권에 입문하는 경우에는 기성정당에 이제 몸을 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 협약을 맺었다. 이런 이 시기도 있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노총이 2007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했었죠? 그래서 이제 참 특이하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때 정책 협약을 계기로 한나라당에 몸을 담게 됐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었는데요. 한국노총은 1997년 대선에서는 또 김대중 후보 당시 후보를 지지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 협약을 또 맺었죠.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노동운동 출신들도 있는데 예. 이 점을 좀 종합을 해보면 명확한 정치적 노선에 따라서 지지 후보를 판단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다소 실리적으로 접근한 사례가 더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정치권에 진출한 노동운동 출신들은 많은데 이 사람들 덕분에 노동운동이 힘을 발았다는 평가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냉소적인 반응이 또 많은 게 사실인데 예. 노동운동 출신들이 정치권에 들어간 이후에 비정규직이 좀 확산이 되고 전반적인 노동 조건은 더 험악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많다는 겁니다. 수치를 봐도요. 노조 조직률은 여전히 10%대에 불과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비정규직은 2% 내외에 고착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진보 정당이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실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는 조합원들의 투표 성향을 분석해 보면 뭐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세력에 대한 지지가 좀 더 나오긴 하겠지만 일반 국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뭘 꼽아오셨습니까? 몰카를 꼽아봤습니다. 몰카? 요즘에 몰카 관련 뉴스가 참 많죠. 홍익대 미대 남성 모델이 쉬고 있는 동안 사진을 찍어서 뭐 워마드라는 커뮤니티에 올린 사람이 경찰에 의해서 특정이 됐다. 맞아요. 이런 뉴스도 나오고요. 예. 이 사람은 뭐 사이가 평소 좋지 않았던 여성 모델이라고 하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예정이다라고들 하죠. 꼭 고등학교 기숙사 몰카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교 여학생 기숙사 몰카 캡처 사진이 텀블러라는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건데요. 이 학교 학생이 자기 학교다라고 생각해서 신고하면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된 거죠. 해당 학교는 오늘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내서 자기 학교가 맞다. 그리고 이제 기숙사 뒤쪽 숲 외부에서 촬영한 걸로 확인됐다.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예. 누가 촬영했는지를 두고도 우리 학교 출신 졸업생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경찰은 이 영상을 아동음란물로 보고 최초 촬영자와 유포자, 단순 소지자의 악성 댓글 게시자까지 다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나요, 근데? 이게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또 비난을 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SNS에는 자기가 원치 않는 영상물이 찍힌 경험이 있는데 제대로 수사를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경험담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 기술의 발달이 이런 사건들을 더 빈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경찰이 더 수사를 좀 잘해야 되고 인식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누구나 다 동영상 아무 데서나 찍을 수 있고 그냥 한 번만 누르면 여기저기 퍼뜨릴 수 있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더구나 요즘에 뭐 촬영이 가능한 드론을 뭐 갖다가 아이고. 띄워서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하라고 한 이런 사건들이 보도되기도 했죠. 예. 그리고 머신러닝 기술을 발달을 악용해서 음란 동영상에 뭐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게 거의 실제 영상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수사기관이 아무리 열심히 대응해도 사실 완전 근절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도적 대안이 물론 필요한 거지만 기술 발달을 다 따라갈 수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죠. 이 기술 발달이 기존의 여성 혐오적 인식과 결합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새로운 윤리를 공동체 내부에서부터 수립하는 게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매주 금요일 키워드 오브 뉴스로 이제 보내드릴게요.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어제 환경부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오는 10월부터 대형 상점이나 슈퍼에서 비닐봉지 못 쓴다. 또 색깔이 들어간 페트병 다 없앤다.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 감소, 또 재활용률 제고 여기 이제 발벗고 나선 건데 지난 그 비닐 대란 이후에 약 한 달 만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이번엔 정말 될 것인지 실효성이 있을지 자원순환사회연대의 김미화 사무총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한 달 전에 그 비닐 대란 즉 네. 아파트나 이런 데서 이제는 비닐 같은 거 그냥 재활용으로 버리지 마세요. 네. 안 가져갑니다. 네. 난리가 났었을 때 그때 저랑 인터뷰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거 중단해갖고 전 국민들이 정말 그렇죠. 이렇게 분노하고 그랬었죠. 예. 네. 그때 그 김미화 총장께서 이건 이미 다 예견됐던 일인데 네. 왜 정부나 지자체가 이렇게 늑장 대응이냐 막 질타하셨었잖아요. 네네. 지금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때하고 비교하면 이제 저희들 현장에 조사를 좀 나가보면 잘 수거를 하고 있고 또 첫 번째는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인식들이 바뀌었고요. 옛날처럼 비닐 속에 뭐 그 음식물 쓰레기 들어가고 뭐 이런 건 줄어들었어요? 예, 그 많이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주민들의 인식들이 굉장히 달라졌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이제 비닐봉투를 깨끗이 이렇게 분리 배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져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수거를 해갖고 네. 임시 보관하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대란처럼 지금은 약간 이제 잠재워져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 시민들 버리는 사람들의 인식도 좀 변화가 생겼다. 네네. 또 지자체나 이런 데도 더 적극적으로 예. 관여하고 있다. 네. 그런데 또 어제 오늘 사이에 그 조선일보나 이런 데 특종 보도 같은 걸 네. 보면 정작 애써서 분리수거식으로 버려놨는데 그걸 싹 다 가져가서는 가서 가만 보니 그냥 소각장으로 보내더라. 네.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이제 수거 업체나 지자체나 이제 하는 부분들이 뭐 열심히 분리배출을 한 부분들 분리배출에 또 가서 보면 다시 이제 우리가 그 선별을 하거든요. 재선별을 할 때 되면 재활용품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닐은 지금 이제 좀 그나마 이제 좀 분리배출을 하는데 또 다른 재활용품 속에서는 또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분리배출이 더 이렇게 잘 정착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 방금 굉장히 이렇게 좀 흥분을 했는데요. CBS가 이렇게 뉴스만 잘하고 방송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분리배출함 이렇게 잘해놓은 거 처음 봤어요. 저희 사무실에? 예, 국내에서 이렇게 예쁘게 분리배출함을 딱 사정으로 이렇게 한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예, 앞서갑니다. 이제 김유아 총장님 오신다고 갑자기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저희 항상 저렇게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한 달 지나긴 했습니다만 늑장 대응이다. 우리 질타를 좀 했더니 네. 정부가 이제 부랴부랴 이번에 폐기물 관리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색깔이 들어간 페트병 2020년부터는 아예 못 만들게 한다. 네. 또 대형 마트나 뭐 이런 데서 비닐봉지 못 쓴다. 네. 뭐 이런 것들인데 네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대책은? 일단은 굉장히 대책은 잘 내놨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왜냐하면 2030년도까지 우리가 쓰던 이제 플라스틱률을 50% 줄이겠다.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입니다. 1인당 한 116kg 정도를 사용하는데 예. 저기 뭐 뉴질랜드 이런 데는 한 63kg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와, 이럴 좀 우리가 배인데 그러니까 2030년도까지는 뉴질랜드 수준으로 이제 맞추겠다 이 정도로 이제 획기적인 것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은 뭐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재활용을 90% 올리겠다. 이런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고 다만 이제 그 정책에서 약간 좀 미진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은 좀 재사용에 대한 부분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재사용을 많이 함으로써 제품을 만들지 않게 되는 건데 그런 재사용에 대한 정책들은 약간 좀 미진하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이렇게 재사용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지 그리고 재사용을 위해서 정부가 그다음 각각의 뭐 이렇게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 이런 대책들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특히 음식물이건 뭐건 이렇게 배달해 주는 게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일회용 플라스틱 케이스나 이런 데다가 차곡차곡 담아서 보내주는 것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많습니다. 예. 너무 무분별하게 그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사람은 보면 이거 정말 버리기 아까운 그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또 안 버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사용을 하게 하고 필요치 않은 것들은 줄여야 되는 이런 전반적인 이제 상황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아마 그래서 환경부가 대책을 2030년도까지는 50%의 플라스틱을 줄이겠다라는 대책을 내놨는데 뭐 이 대책이 있어 갖고 이제 또 많은 언론사에서는 비판을 합니다. 구체적이지가 않다. 목표만 있고 실행이 없다 이러는데 아마 그 외국 같은 데도 다 보면 이제 일단 목표치를 정해놓고 실행적인 부분은 꾸준히 만들어 가거든요. 한꺼번에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실행력을 뭐 이렇게 좀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정책 나오자마자 또 하나 이제 좀 지적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왜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데에 갈 때
자기가 쓰던 컵을 가져가면 10% 할인해 준다. 예. 그러면서 그런 커피 전문점 등등하고 정부가 다 협약을 맺었다는 식으로 발표했는데 네. 정작 기자들이 커피 전문점에 확인해 보니까 협약은 무슨 협약이냐. 그냥 공문만 받았다. 일방적 통보였다. 네. 이런 것도 조금 문제 아닙니까? 사실 방향은 옳습니다만. 예, 뭐 옳고 근데 그 커피 전문점들이 지금 이제 자발적 협약을 하는 커피 전문점들은 자기가 컵을 가져가면 300원을 할인을 해주거든요. 커피 한 잔이 그러면 아메리카노가 4,000원이라 그러면 300원을 하니까 10%는 아니지만은 네. 그진 이제 해주는 거고 어떤 데는 500원도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범주에 벗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는 자발적 협약 업체들만 이제 그게 참여를 하는 건데 이후에 자발적 협약 업체가 아니더라도 좀 참여 확대를 높이겠다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당연히 커피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소비자, 자기 고객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컵을 가지고 오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로 이제 10%를 깎아주지만 그렇죠. 근데 일회용 컵을 계속 쓰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페널티를 좀 물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보면 컵 한 50원 이래 갖고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보증금까지 내고 나중에 다시 그 컵을 돌려줄 때 되돌려받고 막 그랬었죠. 네. 근데 이번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그러는데 예전처럼 50원, 100원 이래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 300원 깎아줘도 자기 컵을 안 가지고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보증금 비용을 더 확대해야 된다.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1,000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높여놓고 그러면 시민들이 내가 그러면 점심 먹고 그래도 커피 한 잔 마시러 갈 때 내 컵을 가져가야지라는 인식들이 좀 바뀌게 되고 서서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활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최소한 10% 할인해 주려면 일회용 컵 쓰는 사람한테는 10% 정도는 더 받아라. 네. 그래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컵을 마시고 가져오면 다시 돌려받는 거니까. 이제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컵을 다시 이제 길거리에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은 다시 갖다 주면 재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